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사과 따로, 두둔 따로입니다. 이대생 성상납 등 이 과거사 막말 논란에 휩싸인 김준영 민주당 후보가 공식 사과를 한 지 하루 만에 친명계 인사인 조상호 당 법률부위원장이 김 후보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어제 한 방송에서 학자로서 역사적 사실을 언급한 것을 막말로 문제 삼는다고 반박했지만 김 후보가 근거 삼은 해외 보고서 내용에도 성상납이라는 직접적 표현은 등장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대출금 전액 돌려내라입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을 현장 조사해온 새마을금고 측이 11억 사업자 대출 전부를 조기에 상환하도록 양 후보 측에 통보했습니다. 박정학 수성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여러 언론에 양 후보가 편법을 인정했고 금감원장도 해당 대출이 불법이라고 밝힌 만큼 회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문 대 개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PK 지역에서 여러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하며 본격적으로 선거에 뛰어들자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숟가락 얹지 말라며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이들은 특히 이 대표가 지역구와 비례 모두 민주당을 뽑아달라는 이른바 몰빵론을 펴는 데 반해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야권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한 것을 집중 겨냥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사전투표. 여야 주요 정당 지도부가 오늘 한 목소리로 유권자들에게 5-6일 사전투표에 적극 나서달라고 독려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5일 254명 지역구 후보 전원이 사전투표를 할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내일 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자들과 함께 대전에서 사전투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재판 안 가고 옥중 연설입니다.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구치소 안에서 총선용 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법무부가 이를 허가했습니다. 송 대표는 보석 청구 기각에 반발해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데 지난 두 번의 공판에서도 연속으로 불출석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푸바오, 푸대접입니다. 어제 한국을 떠나 중국 공항에 도착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를 중국 측 관계자가 맨손으로 찌르는 모습이 포착돼 국내 일부 네티즌들이 푸대접 받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중국 연구센터 측은 수의사의 따뜻한 터치라며 필수적인 검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알아보고 그러고 나서 본격적인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첫 이슈, 바로 최근 전 국민적인 관심사죠. 바로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그다음에 현재 사직서를 내고 모두 병원에 나오질 않고 있는 전공의 단체 간의 대화 소식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은요, 대한전공의협회의 박단 회장이 잠시 뒤에,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에도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는 계속 대통령이 전공의 단체하고 직접 대화할 의지가 있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그 제의를 지금 전공의 단체에서 받아들인 그런 모양새가 된 겁니다. 방금 알려진 그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회장이 알린 그 내용을 잠시 전해드리면은요. 금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납니다.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우려가 많으실 겁니다. 현 사태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에 기조해서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전공의협회의 박단 회장이 올린 글의 내용입니다. 결국 이제 요약해드리면 박단 회장은 오늘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실에 가서 만나겠다 이런 것이고요. 자신들이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건 결국 그 2,000명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일 겁니다. 그 부분의 요구는 달라진 게 없다. 하지만 총선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얘기를 가서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보기에 이번 사태의 시작은 바로 대통령의 의지로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바로 대통령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오늘 대화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걸 가지고서 최종 결정은 전공협회의 전체 투표
투표로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화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아직 알 수가 없지만 일단 박단 회장은 오늘 대화에서 뭔가 결론이 좀 나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인 듯합니다. 지금까지 의정 갈등의 상황을 한번 저희가 날짜별로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계속 대치 상태였고 또 갈등 상태였던 의료계 그다음에 정부 여당의 사이에서 대화의 물꼬가 처음 터진 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난달 24일이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서 의료계와 전격적으로 대화를 나눈 겁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바로 앞에 예정에 있었던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연기하겠다. 그렇게 의사를 밝히면서 뭔가 대화 기류가 잡혔다.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1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담화를 발표를 합니다. 그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물러설 뜻이 없다. 이거는 원칙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태도를 보였고요. 그걸 받아서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 대통령과 그다음에 전공의들 사이에 직접적인 대화 필요성이 있다. 대화를 할 의사가 있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인 2일에 의대 교수협의회 홍보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전공의들을 감싸 안아라 이런 권유를 하면서 동시에 전공의들에게도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대화를 제안을 한다면 조건 없이 한번 가서 만나보라 이렇게 권유를 했고요. 그 권유가 나온 직후에 대통령실에서 직접 대화를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들은 이제 3일 아침에 3일 당일, 그러니까 어제가 되겠죠. 3일에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짚는 기사를 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물밑 대화가 지금 양측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결국 오늘 박단 회장이 대통령실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나는 그런 일정이 확정이 된 겁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뭐 과정을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전공의 대표들에게 대화를 제안한 게 4월 2일인데 자, 그로부터 지금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전공의 그들이 그동안에 뭐 회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여기에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응할 경우 이제 윤 대통령이 이러저러한 뭐 안을 가지고 나올 텐데 뭐 그게 기본적으로는 2,000명일 거고 그다음에 전공의 대표들은 이걸 전면 철회하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자기들로서는 뭐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 2월 20일 날 얘기했다는 2,000명 증원 전면 철회 이거 아니면 대화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용산 대통령실 방문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걸 자기들 나름대로는 아마 1안, 2안, 3안 정도로 해서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실제 만났을 경우에 자기들은 자기들 주장을 하고 윤 대통령도 윤 대통령의 논리를 설명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아마 박단 대표는 그 원래 가지고 간 안에서 뭔가 이 접근 가능성이 있는가를 저는 타진해 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합의가 있을지 없을지 저희가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합의가 있으면 이제 저는 투표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몇 가지 고비가 남아 있지만 여하튼 중요한 단계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해드린 그 글은요. 박단 전공의협회 대표가 올린 글인데요. 이 일정을 이 박단 회장 측에서 먼저 이렇게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직 대통령실에서는 그 일정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일단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그 박단 그 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된 것만으로도 일단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 듭니다. 일단 물론 이제 대화의 과정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고 그 과정이 험난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마주 앉아서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께서 조금은 안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일단 대통령이 먼저 대화를 제안했고 사실 어제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사실상 전공의 측에서 뭐 묵묵부답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오늘 성사가 된 건 아무래도 전공의 측에서도 대통령이 대화까지 제안한 마당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거절한다라고 한다면 국민적인 어떤 여론이나 민심이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도 고려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부분들이 압박이 돼서 결국에 오늘 이 만남이 성사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까 최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서로 간의 입장차가 굉장히 클 수 있고 오늘 그걸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또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금씩이라도 한 발씩 양보할 수 있는 자세를 마련해 준다면 그래도 조금은 발전되고 진전될 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이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양측이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 다음에 전공의 측에서 어떤 부분을 논의할까 이런 부분 저희가 관심이 듭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이제 그 보도들이라든지 대통령실의 입장 또 의료계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장 당장 눈앞에 있는 게 2,000명 증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실은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대해서 통일된 안, 그다음에 정부가 내놨던 안보다 더 좋은 안을 내놓는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 이런 또 전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의료계 단체 내에서 워낙 의사협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협의회가 있고요. 전공의 단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 창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단일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여서 한꺼번에 논의를 하자. 이런 입장을 냈고 오늘 그다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또 의견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자신들이 승리를 할 경우에 그 이후에 국회 주도로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의료 증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논의를 하자. 또 이런 지금 제안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양측이 만나서 일단 이 사회적 협의체에 들어와서 논의를 하는 거 이 정도만 협의를 하고 또 합의점을 찾아도 뭔가 진전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현재 양측이 보였던 그 입장은 사실은 뭐 별로 이렇게 합의점에 이르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공의 단체들이 이제 그저께 그 윤 대통령이 제안한 이후에 아마 충분한 논의를 저는 거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동안 여기저기 나왔던 얘기들을 다 하나씩 전부 검토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러느냐고 사실은 묵묵부답 뭐 이게 좀 오래 갔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의 협의체 제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 가서 아예 대통령하고 그냥 담판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안에 있을 텐데 뭐 사실 시간이 뭐 총선까지나 뭐 꼭 그 총선이라는 기간에 압박을 받을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의식을 한다면 그 총선 이후에도 계속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듯이 협의체 구성 같은데 충분히 응할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도 그 협의체의 주체만 좀 다를 뿐이지 네. 사실 협의체라는 성격은 똑같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오늘 하루 뭐 만나서 설령 협의가 안 되더라도 그 협의체 같은 걸 만드는 데까지만 그 합의를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진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정치적인 측면을 자꾸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게 선거하고 맞물려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정 대화의 물꼬가 확실히 이제 트였는데 이 부분이 과연 선거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걸로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물론 이제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뭐 이게 국민적인 또 이슈이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총선과의 영향력만 중요한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또 현실적으로 총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고 내일부터는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총선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총선에서 이런 부분들이 대화의 물꼬가 터지고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런 불안한 의료 공백의 여지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여당과 그리고 대통령실에게는 좋은 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총선 전략적인 부분을 다 떠나서 국민적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죠. 지금 나온 입장은 이제 전공의 협의회 측에서 얘기가 나왔고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실의 이제 비공식적인 입장이 또 나왔나 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잘 듣고 경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 대표들을 통해서 2030 의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을 계획이다. 이런 입장을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총선과 관련한 정치 토크 해보겠습니다. 총선을 6일 앞둔 오늘도요. 여야 모두 막판 악재 잠재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의 막말 논란, 자신을 매도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반박하던 김 후보가 당회 공고로 사과문까지 내놓으면서 진화를 시도했지만요. 민주당 법률위원회 조상호 부위원장이 방송에 나와서 또 공개적으로 김 후보의 발언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취지로 두둔하고 나서면서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네, 역사학자 출신인 김준혁 후보가 이 과거 여러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했던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왜 김환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이대생들을 미군 장교에 성상납시켰다라는 이제 그 식의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화여대와 또 여성 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민주당이 사과를 권고를 하면서 김준혁 후보 한 발 물러나서 그러니까 이제 정제되지 못한 발언으로 상처를 줬다 이러면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 당초엔 이런 비판에도 이 언론들이 자신의 발언 중에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해서 매도하려는 것이다. 이러면서 적극 대응하려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후보의 사과에 진정성이 과연 있느냐 이런 의문까지 제기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김 후보가 사과한 지 하루 만에 이 대표적 친명으로 분류되는 조상호 법률부위원장이 김 후보의 발언은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두둔을 하고 나선 겁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었던 친명계 인사죠. 조상호 법률위 부위원장이 어제 한 방송에서 김준혁 후보의 발언 논란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김 후보는 당시 역사학자의 입장으로서 역사적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라고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조 부위원장은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에 고급 사교 모임을 주재했던 낭랑클럽이라는 여성단체가 있었는데 거기 총재가 김환란 이대 초대 총장이었고, 당시에 미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단체를 고급 접대부 호스티스 클럽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실제 매춘과 유사 매춘에 이용됐다는 측면에서 여러 묘사가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낭랑클럽이 당시 이제 사교 모임을 통해서 외국인 등을 상대로 해서 정보를 수집했다 이런 내용은요. 그동안 드라마 등을 통해서도 알려졌던 내용입니다. 조상호 부위원장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당시 여대생들의 성상납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사실상 확언을 한 셈입니다. 하지만요, 이 복수의 언론들은 김준혁 후보는 물론이고 조상호 부위원장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명확하게 성상납을 표현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잇따라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먼저 조선일보는요, 이 김준혁 후보가 근거로 제시했던 이이마 성공회대 교수의 논문에서 낭랑클럽이 성상납을 했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다고 보도했고요. 오히려 해당 논문에 여성 지도자들이 한국전쟁 기간 운영한 각종 파티가 직접적인 성의 제공은 아닐지라도라는 대목이 등장해서 사실상 성상납은 아니었음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선일보는 해당 논문이 인용한 1차 사료이자 조상호 부위원장이 근거로 언급한 미군 CIC 정보 보고서에서도 김환란 총장이 이대생을 성상납시켰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보도했고요. 그 외에도 KBS와 서울신문 등 복수의 언론들은 해당 자료들에 적힌 내용이 김준혁 후보가 주장한 성상납으로 해석되기는 어려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상호 법률부위원장 1995년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를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요, 당시 기사 내용에도 정확히 성상납으로 해석될 만한 대목은 찾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 저도 그 기사를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본문만 보면은요, 성상납 관련 표현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조 부위원장이 기사 내용에서 그런 부분을 봤다면 정확하게 어떤 게 그런 건지 적시해주면 좋을 듯합니다. 어쨌든 이 김준혁 후보의 과거 또 발언 논란도 연일 새롭게 추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작년 1월에 했던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김준혁 후보 지난해 1월에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여기서 조선시대 왕비 등 역사 속 여성과 김건희 여사를 비교하면서 궁 안의 여성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대통령의 내조자 역할 이상으로 고위 관료나 나머지 공직자 아내들이 남편의 힘을 믿고 더 오버해서 설치는 일을 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대착오적인 성차별성 표현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김 후보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유튜브 방송에도 나가서 일본과 미국이 망해가고 있다, 쓰러져가는 나라한테 친미 사대, 친일 사대를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 저희도 어제 전해드렸지만 지난 2017년에도요. 6.25 참전을 고맙게 생각하면 친미 4대주의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또 비슷한 발언이 드러난 겁니다. 네, 논란의 김준혁 후보 과거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6.25 전쟁 때 미국이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구해줬다라고 하는 이 생각하고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가 참전해서 조선을 구해줬다라고 하는 당시 서인들 생각하고 지금 친미 4대주의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의 내조자 이상의 역할 말고 그 고위 관료들이라든가 나머지 공직자의 아내들이 그 남편의 힘을 믿고 오히려 더 오버해서 설치는 일을 하지 않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여사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앞서 논란이 됐던 김준혁 후보의 발언 한둘이 아니죠. 이런 김 후보의 주장에 상처를 받은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일단 고종 황제의 증손자부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외종손 또 위안부 단체들까지 일제히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김준혁 후보 앞서도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안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것이란 추측성 발언이나 고종 황제가 여색을 탐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한 것이 알려져 막말 논란이 일었었죠. 먼저 해당 발언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민중 문화의 에로 문화. 이게 전공이지. 고종이 이렇게 여자를 밝혔어. 그래서 밤마다 파티에서 밤마다. 뭐 하여튼 그런 걸 했지. 나라가 그래서 고종이 나라를 망친 거야. 밤만 되면 매일같이 해서 새벽 4, 5시까지 하고 그러고 자다가 오후에 늦게 일어나갖고 잠깐 업무 보고 밤마다 또 파티하고. 박정희 같은 경우가 이제 매일같이 그 여성들을 좀 바꾸려고 했고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 강점기에 종군 위안부들 상대로 를 했었을 테고. 진짜요? 아니 가능성이 있었겠죠. 이런 김 후보의 발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외종손은 김 후보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요. 위안부 관련 단체들은 김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까지 열어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고종 황제 증손자 역시 대한황실문화원 성명을 통해서 김준혁 후보가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압박했는데요. 관련 목소리도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김준혁 수원정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민족사를 부끄럽게 왜곡한 사실을 자성하고 피해 희생자들께 용서를 구하고 즉각 후보를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김준호 후보님의 발언을 듣고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고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사죄한다고 사과를 하신다고 하신 것이 더 상처가 되어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상처를 주셨기 때문에 그 김준호 후보를 사자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발하게 되어서 여기에 전국 회원이 500만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인데요. 김준혁 후보가 사퇴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면서 내일 규탄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고요. 또 이화여대의 또 학생들이 잠시 후인 오후 5시에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요. 성명문을 통해서 김준혁 후보가 이 대한민국 여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을 했다면서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퇴하지 않으면 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내일 김 후보의 사무실 앞으로 찾아가서 이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규탄 집회도 열 예정입니다. 이화여대 역시 이 재학생들은 물론이고 총 동창회까지 김준혁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놨고요. 오늘 오후 5시에 이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교 강당에서 김준혁 후보 망언 규탄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총선은 6일 앞둔 상황에서 여성계를 중심으로 사실상의 낙선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정도는 구별할 줄 아는 양식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을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은 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는 말이 더 화가 납니다. 왜?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나는 끝이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 특히 이들을 나온 이런 분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 입을 다물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 김준혁 후보가 과거 이재명 대표를 높게 평가하면서 내놓았던 발언들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앞서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 후보가 이 대표를 이제 정조대왕에 빗댄 데 이어서 역사학계로부터 죄송합니다. 한국 사상 첫 공화주의자 또 혁명적 사상가로 평가받는 조선시대의 문신 정여립에 비유하기도 했던 그런 사실이 또 알려졌습니다. 네, 김준혁 후보 지난 2021년 출간한 저서에서 이재명 대표를 조선시대 정조에 비유하면서 둘 다 개혁가이자 혁신가였다고 높게 평가한 바가 있었고요. 김준혁 후보의 과거 발언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여야 정치권의 신경전도 거셉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연일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민주당은 김 후보가 사과했다 이 점을 강조를 하면서 거취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도 김준혁 후보를 겨냥해 쓰레기 같은 막말이라는 거친 표현을 내놨고요. 오늘은 김 후보는 국회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한 위원장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한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막말들을 보셨습니까? 어린이들한테는 보여주지 마십시오.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드러나도 미안, 그냥 나는 국회의원 할게 라고 선거에까지 버티겠다고 합니다.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별명 뭡니까? 그게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 있는 여성관이고 인간관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준혁이라는 후보를 내치지 못합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김준혁 후보가 사과를 한 이상 공천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김지호 부대변인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기는 어렵다며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김 후보가 친명 인사이기 때문에 공천 취소를 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 등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학교 학생들이나 또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유족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로서는 좀 죄송하고 정말 반성하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곤혹스럽습니다. 저희가 계속 뭐 죄송하다고 반성하고 뭐 사죄를 구해야지 뭐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일 그런데 투표인데 지금 저희가 어떤 지역 유권자의 선택권을 지금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도 좀 어렵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미 이영선 후보를 공천 취소하면서 정말 저희 국민의힘 지금 그렇게 많은 문제 후보가 있어도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서요. 김 후보가 이제 본인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화를 시도했는데 어제 이 친명계로 꼽히는 조상호 법률부위원장이 나와서 그것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이거 학자로서의 사실적인 부분을 확인한 거다 이런 식으로 두둔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조상호 법률부위원장이 했던 얘기가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당의 입장은 김준혁 후보에게 사과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준혁 후보도 이 문제의 심각성 인지하고 당연히 나름대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라고 당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뭐 피해를 입으신 단체라든지 그리고 여성단체에서도 지금 굉장히 강경한 태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당연히 고려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낮은 자세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절박하게 임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서 이제 사과를 한 부분을 당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이 아직은 고민해야 될 단계인 것이고 사실 그 지역의 유권자들의 선택을 뭐 마음대로 뺏을 수 없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한 가지로 나오는 이 의견들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을 해서 일단 후보가 사과한 부분을 좀 그래도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민주당으로서야 뭐 이대로 가서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사전 투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전 투표에서는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뭐 그렇게 되면 뭐 그 수원정 지역구에서 뭐 당선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아시다시피 그 이렇게 어찌 보면 일단락될 듯한 사과로 일단락될 듯한 이런 불씨를 이제 조상호 부위원장이 다시 살려냈기 때문에 더 저는 문제가 이제 심각해질 거로 보고 더군다나 오늘 내일 뭐 아마 계속해서 뭐 이제 이화여대를 중심으로 한 또는 여성계에서 이제 그 규탄이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그 수원정 지역구뿐만 아니고 인근이나 아니면 전국적인 그 일종의 나비 효과라고 하죠. 그런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으면 이
김준혁 후보 하나 지키려다가 오히려 더 많은 걸 잃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를 아마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겉으로 표시는 안 해도 굉장히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이걸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 아마 결심을 할 단계가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편법 대출, 더 나아가서 사기 대출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파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새마을금고 측의 첫 조치가 나왔습니다. 금고 측이 양 후보 딸 명의로 준 11억 대출금, 이걸 조기에 모두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새마을금고 측에서 이 대출금을 환수하기로 결정을 한 건요. 양 후보 딸에게 내준 이 사업자 대출 11억 원이 목적과 다르게 쓰였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건 이제 양 후보가 인정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되니까 양 후보는 이 아파트 매입 시에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 원, 그리고 그 외 지인 등에게 빌린 돈 5억 원 등을 갚느라고 이 딸의 대출금을 사용했다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업자 대출을 목적과 다르게 주택 매입 대출금을 갚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이제 고백한 셈이라서 금고 측에서 선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새마을금고 측에서는요, 오늘 양 후보 측에 등기 우편으로 이 대출금 환수 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금감원의 이 현장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이 양문석 후보 대출의 불법성이 아직 확인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출금 전액 환수 조치는 이 현장 검사와는 별개의 결정인 겁니다. 앞서 양문석 후보는 이번 논란의 출구책으로 아파트를 팔아서 대출금을 갚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하지만요, 이 11억 원 정말 큰 돈이죠. 이걸 당장 현금으로 마련하는 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대출금의 전액 환수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에 대출금 상환 기한은 통상 한 달 정도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한을 넘긴 다음에 3개월 이상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담보물의 경매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한이 촉박한 만큼 양 후보가 앞서 밝힌 대로 문제의 강남 아파트를 급하게 팔아서 대출 상환금 11억 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양 후보의 이 아파트가 최근 매매되는 그 가격의 수준이 38억 원에서 43억 원을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출금을 갚고도 시세 차익이 생길 가능성이 큰 거죠. 양 후보는 앞서 차익이 생기면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 약속도 실제 지킬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번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 후보는 어제 경기 안산갑 후보자 TV 토론회에 나갔습니다. 아파트 처분 시기 그리고 딸 명의 사업자 대출 경위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폐업 업체에서 물품 구입해서 증빙 서류 제출했다는 의혹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파트 파신다 그랬는데 언제쯤 지금 내놓으시고 파실 예정인가요? 따님분이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어떤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새마을금고의 대출금 환수 결정이 나오기 앞서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양 후보 대출 의혹에 대해서 명백한 불법이다 이렇게 못 박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새마을금고 측도 금감원장의 이런 단언을 크게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 저희도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동안 이번 의혹을 불법이 아닌 편법이라고 주장해온 양문석 후보의 말을 이복현 금감원장이 정면으로 반박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은 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회색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하는 문제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국민적인 관심사인 만큼 중간 발표를 할지 조만간 판단하겠다고 말해 본투표일인 10일 전에 조사 결과를 공개할 가능성도 비쳤는데요. 이복현 금감원장 발언 들어보시죠. 예민한 어떤 국면이라는 상황이 없었으면은 엄청나게 빨리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실제 규모를 하려고 했었을 것 같거든요. 그 원칙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했다면 편법이라는 그 관행으로 볼 수는 없고 그냥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블랙 앤 화이트인 것 같아요.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에 하나를 그냥 판단하는 문제가 되죠. 야권에서는 금감원의 현장 조사 또 이복현 금감원장의 어제 발언을 겨냥해서 선거를 앞두고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신윤영 민주당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요, 오늘 서명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이 관리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 근거를 해서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권이 없다.
의혹 검증은 필요한 일이지만 권한이 없는 정부 기관을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관건 선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대변인의 말처럼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권한 이건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요, 지난해 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부실대출 사태가 터졌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뱅크런 위험성까지 제기가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요, 올 2월에 새마을금고 감독부처인 행안부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행안부가 요청하면 금감원이 검사역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실제로 오는 8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달 8일부터 금감원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중앙회가 이 합동 검사에 나서도록 그런 일정이 예정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복현 원장은요, 이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공동 정기 검사 이전에 이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주로 이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김지효 민주당 부대변인은요, 이러한 의혹을 조사하는 건 금감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서도 이복현 원장과 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을 강조를 하면서 이 원장이 총선 전 전면에 나서는 게 과잉 충성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 경기 고양갑에 공천을 받은 김성애 후보는요, 이 원장의 행보가 이례적이다. 이 총선 전에 결과 발표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를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아주 이례적으로 기관의 요청이 있지도 않은데 본인들이 먼저 나서서 이거 지금 다 현장 검사를 한다 만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인데 그게 지금 선거 기간에 적절한 공직자 행동인가는 차치하고 결국 뭐 저희가 반대하든 어쩌든 총선 전에 발표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 같네요. 이복현 원장은 아주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친윤 검사로서 금감원장으로 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렇게 전면으로 나서서 저렇게 행동하는 모습은 굉장히 좀 부적당하다고 보이고요. 본인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과잉 충성으로 보이고요. 예. 이복현 금감원장은 어제 대통령실과 상의 없는 독자적 결정이며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딸 명의로 받은 사업자 대출의 이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 이게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양문석 후보 여전히 총선에서 완주하겠다 이 뜻을 고수하고 있죠. 네, 어제 안산갑 후보 토론회에서 양문석 후보는 시작 발언부터 양문석이 밉더라도 이번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데 빠지지 말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경쟁자인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대출금 11억 원이 안산시 상록구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최대 73%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맹공을 가했지만 양 후보는 재차 고개를 숙이면서도 좋은 정치로 갚아 나가겠다며 사퇴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토론회 발언들 보고 오시죠. 양문석 후보의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 11억이 안산시 상록구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73%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담보대출로 활용되지 않았다라면 더 많은 어떤 서민들이 혜택을 보고 이익을 보고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텐데. 이자 절감을 위한 편법 대출은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안산 시민 여러분께 상록구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 부분은 두고 좋은 정치로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역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문석 후보에 대한 당 차원의 공천 취소에는 선을 긋고 있는데요. 최근 격전지 유세 지원에 나선 친문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차 양문석 후보가 검증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했다면서도 법적 판단이 남은 문제고 일단 선거에서는 국민들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거일 전 거취 변화는 어려울 것이란 뜻으로 해석됩니다. 양문석 후보 논란에 이 조국혁신당 대표가 또 소환되고 있는데요. 아파트를 팔아서 대출금을 갚고 또 시세 차익은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양문석 후보의 발언이 나온 뒤에 어제 정치권에서는 이 가족학교 법인이죠.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던 조국 대표의 과거 발언이 다시 도마 위에 올라온 겁니다. 네, 조국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장관 후보였던 지난 2019년 8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은 조국 대표의 모친이었는데요. 조 대표가 이런 환원 약속을 한 건 2006년에 조 대표의 동생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52억 원 규모의 공사비 지급 소송을 냈는데 이제 가족끼리 짜고 학교 돈을 가로채려 허위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셀프 소송 의혹 등이 제기됐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국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저에게 밝혀왔습니다.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입니다. 전 가족이 함께 고민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 환원 약속을 하고 5년째인 지금도 웅동학원의 이사장은 여전히 조 대표 못 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최근 1년간 웅동학원 회의록을 확인 결과 이사장 사퇴와 이 사회환원 관련 언급도 없었다라는 건데요. 이에 이제 여권을 중심으로 약속을 지키라라는 이제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양문석 후보 문제를 거론하면서 조국 대표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환원을 하겠다, 이른바 이 환원 시리즈로 반성하고 있다, 이 점을 지적을 했고요. 국민의힘 미래 측에서도 환원 약속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개혁신당도요, 조 대표가 5년 동안 거짓말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라라고 했는데요.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양문석 씨 여러분 오케이입니까? 사기 대출 다 드러나고 서류 조작한 거 다 드러나도 국회의원 하겠다. 오케이입니까? 조국 일가는 죄가 나올 때마다 환원 시리즈로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웅동학원을 환원한다고 했고 받은 장학금을 환원한다고 했고 그걸 했습니까? 이 조국이 여러분 위에 군림하고 여러분을 조롱하는 것을 오케이 하십니까? 조 대표의 모친은 운동학원 이사장직에서 즉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또 조 대표는 운동학원의 사회 환원과 빚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도 또 여권의 공세에 대해서 조 대표 측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조 대표나 조국혁신당 측에서 재단 환원 문제 관련해서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조 대표 어머니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사회 환원 약속대로 웅동학원을 국공립화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면서요. 대책 없이 이사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기에 아직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공립화 요청을 전향적으로 받아주거나 웅동학원을 잘 이끌어줄 공익재단이 나타난다면 즉시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더 나아가서 이른바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이 현장 조사에 나서니까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이복형 금감원장은 이건 명백히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반발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부적절하다라는 비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비판은 이복형 금감원장이 좀 자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 진상이 밝혀져야 되고 사실관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현장 점검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월요일부터 그 현장 점검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요. 금감원에서도 물론 공동 정기 검사를 8일부터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시급한 상황이 때문에 이 시일을 앞당겨서 지금 현장 점검을 시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복형 금감원장이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오해라든지 비판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총선을 앞둔 이 시기에 금감원이 이렇게까지 오해를 받으면서 나설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일단 투입이 됐으니까 빠른 기일 안에 이 사안들이 신속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행안부하고 금감원 사이에서의 그 어떤 협조 요청,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양쪽에서 어떻게 물밑에서 대화가 오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행안부가 금감원에 요청을 했고 그래서 금감원이 그걸 받아들여서 했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뿐만 아니고 8일부터는 이제 합동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제 땡겨서 하는 측면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어차피 국민적 의혹이 제기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 쟁점화가 돼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한테 바른 판단 근거를 제공해야
해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조사를 예를 들어서 길게 끌어서 4월 10일 이후에 뭐 결론이 나온다 한들, 만약에 이 후보가 뭐 당선이 된다 안 된다 뭐 그거는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양문석 후보가 만약에 당선됐을 경우에 나온다고 해서 그게 무슨 그렇게 유권자들한테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그 총선 전에 그러니까 투표를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 그래서 유권자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저는 국가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마을금고 중앙회만 가지고서는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금감원이 나선 것으로 보이고 뭐 이거는 정당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는요. 비례 5번을 받은 강선영 후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군 재직 시절에 이 인권 침해 사건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여군 최초의 이성 장군 출신으로 주목받았던 강선영 후보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영입된 뒤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에서 당선 안정권인 5번에 배치됐죠. 그런데 지난 2021년 당시 항공작전 사령관이었던 강선영 후보가 인권 침해 사건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MBC가 입수한 육군본부 법무실의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사건명은 인격권 침해, 피진정인은 소장 강선영이라고 돼 있었고요. 서면 경고 조치를 인용했다.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일가정 양립제도 보장을 위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살펴보면은요, 강 후보가 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그 장교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면박한 거, 이게 지금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요, 이 해당 사건을 신고한 진정인은 이 대대장의 부인, 그러니까 가족으로 보이는데, 이 당시 강 장군이 사령부 소속 전출자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이 자신의 남편인 A 대대장을 향해서 왜 육아휴직을 신청을 했느냐, 진급 자격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이제 신고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이 해당 대대장은 2달간의 육아휴직을 쓰긴 했는데 이 뒤늦게 이 내막을 들은 가족들이 국방부에 진정을 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강 후보는 이 해당 대대장이 다음 근무지로 중요한 보직을 맡을 수 있게 마련을 해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항공병가 차원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의견을 냈던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그 대대장에게 진급과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서명 경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이 전역을 보름쯤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보름쯤 앞두고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걸 좀 빨리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 서명 경고를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 후보의 현직 시절의 이런 논란은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1호 공약으로 일과 가정 양립 제도의 혁신을 내세우면서 신청만으로도 육아휴직이 자동 개시되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약속한 것과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미래 김민전 공동선대본부장은요, 오늘 한 라디오에서 만약 강선영 후보 논란이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건 맞다면서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후보들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작은 부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이라고 하면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후보들 가운데 그야말로 1년 9개월 동안 회사를 검찰을 전혀 나가지 않고도 1억 이상씩 받고 뿐만 아니라 1년에 40억 이상의 재산이 일어나도 정관 예우를 받고 뿐만 아니라 사기쳐서 11억씩 대출받아서 강남에 집을 사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성 전체를 모욕하고 이런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다른 정당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후보들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작은 부분일 수 있다라는 생각하고요. 내일부터는 이번 총선의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사전 투표를 지금 적극 독려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모든 지역구 후보가 내일 사전 투표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연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사전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사실상 유권자 선택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오늘 여야 대표들의 행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야 대표들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하면서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내일 이 국민의힘의 254명 후보 전원이 투표에 나설 것이라며 하루 싸우는 사람이
3일간 싸우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은 이 젊은 층이 먼저 투표장으로 나온 거라고 봐서 아무래도 좀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게 이제 통상적인 시각이었지만 이번에는 여당도 적극적으로 이 사전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야권, 특히 이 조국 혁신당에 대한 2030 세대의 반감이 적지 않다는 판단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요, 이어서 이 지금의 총선 판세는 말 그대로 살얼음판이다. 또 자체 판세의 분석에 따르면은 국민의힘이 전국 55곳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면서 그중 수도권이 26곳이다.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후보 모두가, 그것도 여당 후보들이 사전투표 첫날에 모두 투표에 나서는 거 저와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 한 위원장 말처럼 그만큼 이제 절박하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자, 민주당의 분위기는 또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역시 자체 분석 판세를 공개하면서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유세 현장에서 50개 정도의 선거구에서 적게는 몇십 표, 많아봤자 1,몇백 표로 승패가 결정될 거라며 이번 총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사전투표를 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김민석 총선 종합상황실장은 31.3%라는 구체적인 사전투표율 목표치까지 제시를 하면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110석 정도를 확실한 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고 상당수의 경합 우세 지역에서도 승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여야 대표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1일간 싸우는 사람이 3일간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일부터 사전투표장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청년들에게 이재명 후보처럼 조국 후보처럼 살아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에게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박빙 지역에서 지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전국의 박빙 지역이 50개가 넘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단 0.73% 차이로 이 나라 운명이 갈렸다는 것을. 포기하면 지고 투표하면 이깁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여야 대표는 각각 격전지인 수도권과 보수세가 강한 영남권으로 향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등 수도권 박빙 지역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산과 울산, 대구 등 보수 텃밭 공략에 나섰는데요. 사전투표 첫날인 내일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이재명 대표는 대구에서 투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가운데서 서로를 향한 비판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참석한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서 기자들을 만나서요. 국민의힘을 겨냥해 학살의 후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 대표가 일베 출신이다 이렇게 또 맞받았습니다. 네, 정말 여야 대표들이 서로를 향한 이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모양새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불참한 것을 겨냥해서 이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4.3을 폄훼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위원장은요, 이 발언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막말이다. 이 대표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도 인정한 이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 출신이고 이 대표야말로 이 제주 역사의 아픔을 이용만 해왔지 실제로 아픔을 보듬기 위해 행동한 것은 없다라고 받아쳤는데요. 어제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4.3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고 4.3 폄훼 인사들에 대해서는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일베 출신입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야말로 제주의 역사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왔지 실제로 그 아픔을 보듬기 위해서 행동한 것은 없습니다.
궁금한 거는요. 한 위원장의 주장대로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 본인이 이른바 일베 출신이다. 이 점을 인정한 적이 있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언급한 건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하던 지난 2017년에 전남대 강연에서 했던 발언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 대표가 제가 일베 출신인 거 아시냐? 제가 출신이 일베 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다만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졌었다는 것을 일베 출신이라고 비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은 이후에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불거졌던 일베 가입 활동 의혹에 대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베에 이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어서 대응 차원에서 가입을 했었던 거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틀 전 이재명 대표가 경기 평택을 쉬운 지역,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쉽게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또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평택 후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네, 문제 이 대표 발언은 지난 2일 이 대표가 대장동 재판을 마친 뒤 동작을 유사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동하던 차 안에서 나왔습니다. 서울 동작을은 이 대표가 5번이나 찾아가며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틀 전 이 대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유삼영 후보는 제가 아니죠. 우리 당의 전략공간위에서 전략공간위는 평택이 좀 쉬운 지역이거든요. 동작보다는 평택의 공천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동작을 선택했어요. 이러한 이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경기 평택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새 후보들은 어제 공동 성명을 내고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평택이 서울 동작을보다 쉬운 지역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이 63만 평택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이라며 평택 시민에게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한 건데요. 또한 국민의힘 평택 후보들은 이 대표가 류 후보의 공천 과정을 설명하던 중에 제가 원래라고 했다가 정정했다며 민주당 공천이 사천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죠. 이른바 이제 개딸이라고 불리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최근 민주당 지원 유세에 직접 뛰어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 행보를 비판하는 글이 수십여 건 이상 올라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주로 이제 내용은 이미 이제 승기를 잡은 총선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숟가락 얹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위주입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이 조국 혁신당 그리고 새로운 미래 등을 모두 지원해달라는 그런 이제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서 이른바 이 몰빵론을 밀고 있는 이 대표 지지자들의 분노를 키운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이 대표 지지자들은요, 이 퇴임 후에 이 사저 근처에서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 뭐 책방 할배라고 표현을 하면서 진짜 제정신이냐, 제발 조용히 입 닫고 계시는 게 돕는 거다라는 등의 이제 글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일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요, 문 전 대통령이 개파 정치할 사람은 아니다라면서 이 옹호하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실시가 되죠. 여당도 또 야당도 사전투표율이 높아야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듯한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통적으로 사전투표율은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개표를 해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민주당 지지자가 뒤지다가도 사전투표함이 공개되면서 이제 역전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마 이번에도 저렇게 그 국민의힘이 독려를 하더라도 뭐 비슷한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사전투표 이틀, 그다음에 본투표 하루, 그래서 사흘간 투표를 한다면 더군다나 지금 따뜻한 봄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투표일에 뭐 이제 놀러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일이 훨씬 도움이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에 딱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싸우는 사람이 3일 싸우는 사람이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전투표까지 합치면 투표율이 3일이 되지만 본투표만 생각한다면 하루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전투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민주당이 유리하다라는 게 통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이번에 좀 그 통념을 깨고자 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푸바오의 푸대접입니다.
어제 중국으로 떠난 푸바오가 푸대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이 수많은 팬들의 눈물 배웅 속에 한국을 떠난 이 판다 푸바오가요. 중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배려 없는 대접을 받았다라는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판다는요, 이 작은 소리에도 놀랄 만큼 청각이 예민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SNS에 올라온 이 현지 생중계 보도 영상을 보면 이 투명 우리 안에 있는 푸바오가 낯선 환경과 많은 사람에게 놀란 듯 잔뜩 긴장한 모습인데다 취재진에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에 좀 깜짝 놀라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되면서 많은 국내 팬들의 걱정을 불렀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논란이 된 장면은요. 중국 측 관계자들이 우리에 뚫린 숨구멍에 손가락을 넣어서 푸바오를 찌르는 부분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남성은 별도의 방역 장갑도 착용하지 않은 맨손이었고 푸바오도 여기에 놀란 듯이 몸을 움츠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국내 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죠. 네, 일부 국내 팬들은 우려했던 일이 생겼다면서 이런 푸대접을 하려고 데려갔냐 등의 걱정을 쏟아냈는데요. 낯선 환경과 이동에 지쳤을 푸바오에게 일부러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있다. 또 장갑도 끼지 않은 손으로 만지면 검역이 무슨 소용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팬들도 푸바오가 마치 진열된 상품 같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거나 푸바오와 접촉한 사람은 누구고 이유는 뭐냐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논란이 이니까 중국의 이 해당 판다 연구센터가 해명을 내놓았더군요. 네, 중국 자이언트 판다 보전 연구센터는요,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 이 해당 영상 캡처 이미지를 올리면서 이건 수의사의 따뜻한 터치, 즉 필수 검사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갑을 끼지 않은 거는 미리 손소독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이 푸바오는 안전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네티즌들의 우려 해소되지 않았는데요. 이 수의사라고 설명한 남성이 공항 물류세트 직원이 입는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걸 또 지적을 하면서 이건 왜 그런 거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당 센터 측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항 규정에 따라서 작업 공간에 들어갈 때는 해당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푸바오를 향한 한중 두 나라 국민들의 관심 정말 뜨겁기 때문에 이런 논란도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푸바오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푸바오는 현재 워룽 중화 자이언트 판다 원선 수핑 기지라는 곳에 도착해서 격리 검역 구역 내실에 입실한 상태입니다. 센터 측에서는 푸바오의 현재 상태는 양호하고 푸바오가 빨리 새 환경에 적응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요, 원자폭탄 32개의 위력입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대만에서 일어난 강진이 이 원자폭탄 32개의 위력과 맞먹는다. 이런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어제 대만 동부에서 25년 만에 발생한 규모 7 이상의 강진으로 현재까지 9명이 숨지고 부상자가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요, 이번 지진의 위력이 원자폭탄 32개를 한꺼번에 터뜨린 수준의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사실 대만은요, 이 규모 6.0 지진에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를 하도록 그 건축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이번 지진의 진원 깊이가 얕았기 때문에 이 내진 설계가 무색하게 건물이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건물 100여 채가 붕괴가 됐고요. 또 사고 직후 최소 140여 명이 무너진 건물 아래 고립이 되는 등 이 사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지 상황 잠시 보시겠습니다. 没办法，东西全部掉下来，全部房屋的全部塌了，塌下来了。里面还有人吗？哎，那个不要摸那个电线，很危险。 집 전체가 좌우 상하로 움직였고 집에 있는 물건들은 죄다 떨어졌고요. 너무 놀래서 아이랑 강아지랑 안고 계단으로 대피했어요. 在进出的时候，救助的时候。 重心都不稳都会倒塌，必须要找个支撑物，确保自己的安全，才有办法进入里面将受困的民众救出。 대만은 일본과 함께 이른바 이 부르골이라고 부르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잘 발생하는 또 자주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강진은 최근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여진도 걱정이죠. 네, 여진으로 인한 이 추가 피해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대만 당국은 현재까지 200여 회의 여진이 발생했으며 앞으로 2, 3일가량 여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는 아직까진 다행히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난 스승 없어요입니다. 유명 중식 셰프인 이연복 씨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연복 셰프가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가짜 스승 논란을 마무리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앞서 이연복 셰프는 SNS를 통해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줬더니 내 스승이다라고 홍보를 하더라라면서 이 자신의 스승을 사칭해서 마케팅에 이용을 했던 일부 가게의 업체들을 비판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연복 셰프는요. 어릴 적부터 일하는데 조금 과격한 부분이 있어서 이 선배들한테 미움만 받고 또 제대로 받아주는 선배도 없었기 때문에 외로이 떠들면서 또 혼자 열심히 탐구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토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스승이 없는데 요즘 너도 나도 이연복 스승이다라고 많이 올라온다 SNS에 심해도 너무 심하다 이런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연복 셰프 이 가짜 스승 논란 글을요 자신의 SNS에서 또 삭제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이 논란을 스스로 이렇게 빨리 종결을 시켰는데 또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이연복 셰프는 그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일부 가게 업주들이 전화로 사과를 했고 SNS에 수정글을 올리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다른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면서 요즘 정말 불경기라 많은 소상공인한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